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예전만 못한 것 같고,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42년째 노인 심리상담사를 퇴직하고, 지금은 노인복지관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조철수입니다. 지난주에 상담실에 70세 되신 김명숙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을 떠도 별다른 기대감이 없어요. 밥맛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과 만나도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게 되네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우울감을 느끼는 분이 25%나 됩니다. 4명 중 1명꼴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충분히 잘 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 전 77세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지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전화 한 통 걸기 힘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실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밥이 맛있어요. 그게 제가 아직 잘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다는 증거들을 매일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제가 상담한 1000명이 넘는 어르신들과 함께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70세 이후 당신이 참 잘 살았다는 증거 7가지입니다. 이 7가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평범한 일들 속에 숨어 있는 행복의 신호들입니다. 이것만 알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78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이 감사하다고 하시고 75세 이 할머니는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증거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알려드릴 간단한 실천법도 따라해 보세요. 단 하루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증거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밥이 맛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건강과 행복의 신호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심리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대부분 밥맛을 잃습니다. 음식이 모래 같다고 하시죠. 반대로 마음이 건강한 분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밥이 꿀맛입니다. 지난달에 83세 최할머니가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먹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셨거든요. 밥이 맛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몸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입맛이 살아있다는 신호죠. 의학적으로 보면 식욕은 우리 몸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가장 먼저 식욕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밥이 맛있다는 것은 마음이 평온하고 삶에 대한 의욕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토스트 2조각에 계란 하나를 후라이로 해서 먹습니다. 이 간단한 아침 식사가 저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점심때는 집 근처 식당에서 된장찌개 정식을 먹습니다. 70년 넘게 먹어온 된장찌개인데 아직도 맛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소박한 저녁상을 받습니다. 김치찌개든 미역국이든 함께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식사가 제게는 하루하루가 살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제가 밥맛을 잃었다면 그것은 몸과 마음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 식사가 맛있었나요? 점심은 어땠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중한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밥이 맛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사 감사 일기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세끼 식사 후에 오늘 먹은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수첩이나 달력 한쪽에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 계란 후라이가 참 맛있었다. 이런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시원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음에 고맙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줄씩만 써보세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이 방법을 3년째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 끼니가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증거는 잠들기 전에 오늘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후회부터 합니다. 오늘도 별로 한 게 없네. 시간만 흘려보냈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낸 자신을 인정해 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젯밤에 잠들기 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대부분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별 생각 없었어요. 또는 내일 뭐 할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도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큰일 없이 하루를 보낸 것만으로도 감사하거든요. 이런 분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다릅니다. 평온하고 따뜻합니다. 자신과 화해한 사람의 얼굴이죠. 79세 김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아프지 않았고, 밥도 잘 먹었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하루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범한 하루에 감사할 줄 아시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괴로워요. 오늘도 뭘 했나 싶고 시간만 허비한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관대해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큰일을 해낼 필요 없습니다. 하루하루 평안하게 사는 것 자체가 큰 성취입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 30분경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은 상담실에서 세 분을 만났다. 한 분은 많이 우울해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점심에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했다. 날씨가 좋았다. 저녁에는 딸아이가 전화를 했다. 목소리가 밝았다.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성취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평범한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었던 날도 있습니다. 상담 중에 마음이 아픈 분을 만나서 함께 울었던 날도 있고, 몸이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견뎌냈다. 내일은 더 나을 거다.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어려운 하루를 버텨낸 자신을 격려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하루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칭찬 노트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잘한 일 하나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웃집 할머니에게 먼저 인사했다. 오늘은 약을 빼먹지 않고 챙겨 먹었다. 오늘은 30분 동안 산책을 했다. 오늘은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런 작은 일들도 모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이 쌓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 증거는 내가 전화하면 반갑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전화를 걸면 어머, 웬일이야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말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30%가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정말 혼자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76세 박할머니가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정말 외로워요. 아무도 날 찾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그런데 내가 먼저 전화하면 귀찮아할 것 같아서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누구든 좋으니까 한 분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일주일 후에 할머니가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옛날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언니, 왜 이제서야 전화했어? 보고 싶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2시간 동안 통화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외로움이라는 것이 때로는 착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대학교 동창 한 분과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분이 이사를 가시면서 전화번호도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다른 친구를 통해서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조철수입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어머나 철수야,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나는 10년 동안 내가 보고 싶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생각보다 끈끈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입니다. 혹시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이 오면 반가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옛 친구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낍니다.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상담하는 어르신들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히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있거나 자주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81세 정할아버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고등학교 동창 4분과 만나서 커피를 마십니다. 벌써 5년째 계속하고 계시죠. 선생님, 수요일만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친구들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런 관계가 있는 분들은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3번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주에 한 번 안부 전화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짧게라도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길게 통화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드렸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바쁘다고 하면 네, 그럼 몸 건강하시고 또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고 끊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이 시간을 만듭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전화를 드리죠. 때로는 30분 넘게 통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5분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4번째 증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내 발로 일어났다는 것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장실에 갈 때, 부엌에서 물을 마실 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상적인 움직임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78세 임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죠.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신 결과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요. 내 다리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전에는 걷는 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기적 같아요. 정말 깊은 깨달음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나서야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죠. 저 역시 82세가 되면서 몸의 변화를 많이 느낍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발로 걸을 수 있고 제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부엌에서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오후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하지만 천천히 30분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공원을 걸으면서 나무들을 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다른 산책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모두 제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만약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야 한다면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누릴 수 없겠죠. 몇 년 전에 상담실에서 만난 80세 김 할머니는 관절염이 심하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매일 집 앞 슈퍼마켓까지 장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할머니, 아픈데 왜 굳이 나가세요?
자녀분들이 대신 해드리시면 되는데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선생님, 아프긴 하지만 내가 직접 나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고르고, 내 발로 걸어서 집에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픈 중에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반대로 몸이 건강한데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귀찮다, 밖에 나갈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반대로 적당히 움직이면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사 산책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발로 걷고 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산책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무들, 하늘, 바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구나, 내 몸으로 느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매일 오후 3시경에 이 감사 산책을 합니다. 집에서 나와서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략 30분 정도 걸립니다.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나무들이 푸르르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가 상쾌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5번째 증거는 작은 호기심과 배움을 잃지 않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삶을 무료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움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75세 되신 한 할머니가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녀가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려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영상통화를 배우시면 손녀 얼굴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어제 미국에 있는 손녀와 30분 동안 영상통화를 했어요. 손녀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신기한 세상이 왔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을 반짝이시더군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그것이 바로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힘입니다. 저 역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3년 전에는 컴퓨터로 글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키보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답답했지만 지금은 제법 빠르게 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요리를 배웠습니다. 80년 넘게 살면서 부엌 일은 아내에게만 맡겨뒀었는데 아내가 입원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끓이지 못했는데 지금은 간단한 반찬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특히 재미있습니다. 김치를 볶고 물을 붓고 두부와 돼지고기를 넣고 이 과정이 마치 과학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완성된 찌개를 맛볼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작은 배움들이 제 하루하루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가 활발해지는 느낌이 들고 삶에 대한 호기심도 더 커집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가장 젊어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84세 박 할아버지는
요즘 우쿨렐레를 배우고 계십니다. 선생님 60년 전에 못다 한 음악 공부를 지금이라도 하려고요.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어요. 77세 최할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십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색깔을 칠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서 젊어집니다. 반대로 이제 늙었으니까 그냥 쉬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실제로도 더 빨리 늙어 보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니까 뇌도 몸도 점점 둔해지는 거죠. 배움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드라마를 찾아보는 것, 모르는 요리 레시피를 따라 해보는 것,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에 가보는 것, 이런 작은 호기심들도 모두 배움입니다. 그래서 5번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달에 한 가지 새로 배우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달 초에 이번 달에 새로 배워볼 것 한 가지를 정하세요. 크고 어려운 것일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 달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워보자. 새로운 반찬 하나를 만들어보자.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 빌려보자. 유튜브에서 운동 영상 하나 찾아서 따라해보자. 저는 매달 이런 목표를 하나씩 세웁니다. 이번 달에는 핸드폰으로 음성 메모 남기는 법 배우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아들에게 물어보고 며칠 연습하니까 이제는 제법 잘합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면 1년에 12가지나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항상 배울 것, 도전할 것이 있으니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5번째 증거는 작은 호기심과 배움을 잃지 않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삶을 무료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움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75세 되신 한 할머니가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녀가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려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영상통화를 배우시면 손녀 얼굴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어제 미국에 있는 손녀와 30분 동안 영상통화를 했어요. 손녀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신기한 세상이 왔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을 반짝이시더군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그것이 바로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힘입니다. 저 역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3년 전에는 컴퓨터로 글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키보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답답했지만 지금은 제법 빠르게 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요리를 배웠습니다. 80년 넘게 살면서 부엌 일은 아내에게만 맡겨뒀었는데 아내가 입원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끓이지 못했는데 지금은 간단한 반찬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특히 재미있습니다. 김치를 볶고 물을 붓고 두부와 돼지고기를 넣고 이 과정이 마치 과학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완성된 찌개를 맛볼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가장 젊어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84세 박 할아버지는
요즘 우쿨렐레를 배우고 계십니다. 선생님 60년 전에 못다 한 음악 공부를 지금이라도 하려고요.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어요. 77세 최할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십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색깔을 칠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서 젊어집니다. 그래서 5번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달에 한 가지 새로 배우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달 초에 이번 달에 새로 배워볼 것 한 가지를 정하세요. 크고 어려운 것일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 달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워보자. 새로운 반찬 하나를 만들어 보자.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 빌려보자. 유튜브에서 운동 영상 하나 찾아서 따라해보자. 저는 매달 이런 목표를 하나씩 세웁니다. 이번 달에는 핸드폰으로 음성 메모 남기는 법 배우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아들에게 물어보고 며칠 연습하니까 이제는 제법 잘합니다. 6번째 증거는 자식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는 삶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그렇게 바쁜데 내가 어떻게 더 바쁘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쁨은 다른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계획과 목표를 갖고 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79세 김 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들이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바쁘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정말 바빠요. 월요일에는 동네 노인정에 가고, 화요일에는 병원 검진 받고, 수요일에는 친구들과 등산하고, 목요일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 배우고, 금요일에는 손자 돌봐주고, 주말에도 할 일이 많아요. 이런 바쁨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7번째 증거는 과거보다 현재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 삶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대화할 때 옛날에는 말이야, 젊었을 때는,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나온 세월을 추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중심이 항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즘에는 오늘 봤는데, 최근에 들었는데,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며칠 전에 76세 이 할머니와 상담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30분 동안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 자식들 어릴 때 이야기, 젊었을 때 고생한 이야기.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 선생님, 그런데 요즘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어요. 거기 커피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제도 친구랑 가서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우리를 신기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조금 우울해 보이셨는데 현재 이야기를 하시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저 역시 의식적으로 현재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도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재미있다. 어제 본 뉴스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다. 오늘 산책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7번째 실천법은 오늘의 뉴스나 감정 나누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할 때 최근에 본 뉴스나 오늘 느낀 감정, 요즘 관심 있는 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0세 이후 잘 살고 있다는 7가지 증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밥이 맛있다. 둘째, 잠들기 전 오늘도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 넷째,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한다. 다섯째, 작은 호기심과 배움을 잃지 않는다. 여섯째, 자식보다 바쁜 하루를 보낸다. 일곱째, 과거보다 현재를 더 많이 이야기한다.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3개 이상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고 계신 겁니다. 12개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두렵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제 상담실을 거쳐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78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이 크리스마스 같다고 하시고 75세 김 할머니는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견뎌내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삶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증거와 실천법이 그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함께 멋진 노후를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